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취임 전에 연방정부로서 백신 의무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밝혔습니다. 연방 공무원은 물론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지 않으면 케이스당 1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엄중한 정책입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 정책에 반발하고 사업주의 의견은 엇갈리며 문화 전쟁과 반백신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백신 의무화와 백신 의무 거부의 전통은 1700년대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켄터키 주의회는 민주당 주지사가 주도했던 주정부의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켄터키주에서는 어제 새로운 백신 케이스가 5,200건을 넘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미국의 큰 교육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면 수업을 하는 12살 이상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소송이 따를 게 분명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아마존을 겨냥한 창고 직원 모니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90분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외교가 효율적인지를 시험하는 전화통화였습니다. 내일은 9.11 공격 사건이 있고 20년이 지난 날입니다. 미국의 국가적인 트라우마는 자주 위대한 미래를 만들었지만 이번엔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을 사람들이 뽑은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라 하는 명령 내지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처음에 지지율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잘하고 정책을 잘 운영한다 해서 굉장히 높았었고 지금은 조금 낮아졌고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일어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조금 회복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는 대통령은 아니었죠. 올해 1월 25일에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요. 2020년 말까지도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국가적으로 연방 차원에서 의무화를 주도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민간 기업이 이 같은 것을 하도록 유도를 했죠. 물론 연방 정부 차원에서 연방 공무원이라든가 국방부 제향군인청을 포함해서 이런 곳에서는 시작을 했지만 민간이 좀 어떻게 해줬으면 하다가 결국은 이게 안 되고 미국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몇 천만 명 있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3억 3천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정치적으로 굉장한 위험이 따르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행정명령, 연방정부 규제로 국방생산법 같은 것도 다 다시 가동을 해서요. 약 1억 명에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제 2억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적어도 한 번 이상 맞기는 했는데 1억 명이라는 사람이 해당되는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백신 접종 의무화입니다. 연방 공무원 그리고 연방 공무원과 계약을 한 그 계약한 회사의 직원들, 헬스케어 워커, 민간 회사의 직원들 전부 백신 접종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네거티브 결과를 내놔야지 된다는 건데 굉장히 반발이 많죠. 그 반발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 미국의 백신 접종 의무화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어느 정도였는가? 미국의 전통입니다. 지금 2020년이고 미국이 1700년대에 국가로 독립을 선언하고 했지만 그때부터 1700년대부터 미국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그것을 정리를 했고 정리를 하고 난 뒤에도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 끊임없는 반발과 시위,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1777년도였어요. 조지 워싱턴 당시의 장군이죠. 89년부터 대통령을 했으니까 그 조지 워싱턴 장군이 자신의 군대라는 건 당연히 독립군이죠. 천연두가 막 일어나니까 유럽군에 이기려면 이 천연두가 군영에 다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1777년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연설을 할 때는 버지니아 주법이 이 백신 접종 의무화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고 엄청 화난 것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1893년부터 특히 1903년까지는 미국에서 천연두가 정말 많이 퍼졌었습니다. 그러자 1800년대부터는 더 많이 퍼지고 백신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라든가 어떤 그 부분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의무화를 한다 하지 않는다. 지금과 마찬가지 지금과 가장 중요한 차이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백신 금지한다. 그럼 또 백신 금지를 반대한다. 이런 충돌을 많이 했었죠. 거부하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개인의 자유, 이건 지금과 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치인이 백신 회사와 결탁을 해서 어떤 이득을 챙긴다. 이런 것들이 1800년대부터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안전. 그런데 그때와 지금 다른 것은 지금은 이 모든 것의 주장 플러스 대단한 음모론, 뭐 사람들 뭐 칩을 심어서 어떻게 하고 뭐 모니터를 하고 관리를 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정치화됐다는 거죠.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싹 분리가 돼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1890년대 이때는요 연방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정부가 이제 딱 돌아다니면서 백신 접종하러 왔습니다. 안 맞는다고 하면은 필요한 경우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부수고 안 맞겠다는 사람 팔을 걷어붙이고 백신 접종을 시켰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런 것들이 미국의 백신 역사고 그래서 1905년이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찬성 7대 반대 2로 백신 의무화를 연방 정부에서 할 수가 있다. 공공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라는 판결을 내렸죠. 그 뒤에 이건 이제 천연두 때이고 그 뒤에 소아마비가 또 막 대단해지면서 소아마비에 대해서 논쟁이 조금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이 백신 접종하고 하는 기관이 정부가 아니라 정치성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비영리 기구에도 정치성이 조금 들어갔지만 그 당시에 비영리 재단에서 소아마비 그 백신 접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좀 덜했지만 그래도 무슨 백신이 나올 때마다 계속 뭐 안전하다 아니다 이런 등등 자유 무엇보다도 자유 하면서 거부 운동은 이건 미국의 전통이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65만 명이 막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다던가 해서 과학적으로는 그 당시보다 과학이 훨씬 발달을 했잖아요. 백신에 대한 것, 마스크에 대한 것, 거리 두기에 대한 것 그런 것을 무시하면서 65만 명이 숨진 지금도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맞을 자격이 있는데 안 맞고 버티는 사람이 8천만 명이 넘고요.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통령이 어제 뭐 6가지 백신을 포함해서 방안을 발표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뒤집은 거예요. 연방 정부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은 앞서 1700년대 말부터 계속 1905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 그 이후까지도 사람들 미국의 그 자유의 영혼이 얼마나 반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정치인 조 바이든은 이것을 꺼려오다가 어제 결국은 의무화를 한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말합니다. This is not about freedom or personal choice. It's about protecting yourself and those around you.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죠. My job as president is to protect all Americans. 내 잡은 대통령으로서 모든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It's developing an emergency rule
to require all employers with 100 or more employees that together employ over 80 million workers. 네, 지금 이제 직원이 100명 이상인 이런 회사는 전부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해라 하는 겁니다. Once a week.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네거티브 테스트. United Airlines, Disney, Tyson's Food, and even Fox News. 이분 박스 뉴스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많은 뭐 큰 민간 기업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디즈니 그리고 타이슨 푸드 우리 그 마켓에 가면은 많은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곳 이분 팍스 뉴스 어제도 셔네니티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난 쪽으로 보도를 하고 있던데 셔네니티도 백신 맞았습니다. 백신 맞지 않으면 팍스에서 방송하지 못하죠. 터커 칼슨, 로라 잉그램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팍스 뉴스조차도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백신에 대해서 반대 방송을 하는 팍스 뉴스조차도 그렇게 했다라는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였고요. 그래서 뭘 더 기다리는가 백신에 대해서 이미 이제 연방식품의약국에서까지 그 안전에 대해서 완전하게 임시 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 허용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대통령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 8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My message to unvaccinated Americans is this. What more is there to wait for? What more do you need to see? We've made vaccinations free, safe and convenient. 네, 백신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고 무료이고 더 이상 뭘 기다리느냐. 주변에 가서 백신 접종 받은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냥 병원에 가서 백신 접종 받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하면서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심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 당신이 백신 접종 맞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But our patience is wearing thin, and your refusal has cost all of us. So please do the right thing. But just don't take it from me. Please do the right thing. 옳은 일.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제 연설할 시점에서의 가장 옳은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의 그 백신 접종에 관한 것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은 100명 이상 직원들 맞게 하고 아닐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네거티브 내놔야 되고 또 회사가 그런 것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케이스당 $14,000 벌금을 물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고요. 또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환불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물론 백신 접종이 무료지만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굉장히 그 베네핏을 의료적으로 주는 것을 얘기를 했고 부스터샷은 예정대로 9월 20일에 하고 테스트 기구도 더 많이 생산을 해서 아마존이라든가 월마트들을 통해서 쉽게 공급을 하는데 한 $20억 책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연방에서 지원하는 그 학교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학교나 스태프들이요. 한 30만 명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헤드스타트 같은 경우 학교가 한 200군데 되고요. 그 밖에도 뭐 원주민 교육을 하는 스태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분명히 맞아야지 되고 교통부가 이것을 관장을 합니다. 마스크 착용 거부하고 이 공공시설에 타는 사람 벌금이 뭐 한 $3,000 되게 되네요. 2배니까 스몰 비즈니스국은 기금을 확대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그런 스몰 비즈니스 업체에 더 쉽게 더 많이 융자를 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국방부의 헬스케어 요원을 전국에 파견을 해서 이 같은 모든 일들 특히 백신 접종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백신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는 가짜다. 뭐 백신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하게 대응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와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정치화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 이 같은 말이 얼마나 거부감을 주는지도 알고 또 트럼프 그 바이든 대통령의 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도박을 하는 셈입니다. 어제의 그 발표는 정치적인 도박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너무 늦게, 너무 조금 했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조금 더 이 백신에 대해서 진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고요. 공화당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공화당 주지사들은 거의 반대를 하죠. 앞에 말씀드렸었던 여러 이유 때문에 자유, 특히 자유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화당 이 백신 접종이라든가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주지사가 있는 곳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그 주지사가 정말 나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본인의 정치 그 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따로 판단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상상하시는 그대로 텍사스 또 무슨 뭐 사우스다코타의 그 주지사가 어제 션 해니티와 인터뷰를 하면서 팍스에 우리 주는 자유다, 그런 거 안 해도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밖에 많은 주들 뭐 애리조나도 마찬가지고요. 또 조지아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바이든에게 반대되는 그런 성명들을 내놓습니다. 조지아의 주지사는 당연히 공화당 주지사고 지난번에 선거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정치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 팩트를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면 본인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공화당의 정서, 애틀란타 이 조지아주의 정서를 생각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행동은 거의 모든 행동은 정치적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러나 낮은 단계의 정치인일수록 더 정치적일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큰 단계, 제일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은 없고. 그러나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긴 낮으니까 요 정도 사람들만 커버라면 내가 조금 더 올라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연방 하원보다는 상원이 조금 더 어떤 때 덜 정치적인 겁니다. 6년이라는 게 보장이 됐고, 그리고 연방 상원 의원은 그 다루고 있는 그 주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원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치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정치를 뒤로 몰아놓고 국가나 뒤로 내어놓고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기가 가장 그 좋은 자리가 대통령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공화당 주지사의 반발들은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사업주들은 찬성하는 곳도 있고 반대하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텍사스주의 사업자 협회의 회장은 이거 뭐 하는 거냐.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을 정치화한다고 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그 비즈니스 업계에서 제일 영향력을 미치는 비즈니스 그 라운드 테이블의 프레지던트고 CEO인 조수아 볼튼 씨 같은 경우는 환영을 하고요. 제조업은 싫어하는 반면 그 밖에 많은 회사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백신을 더 많이 맞으니까 나도 나가서 일을 해도 되겠네. 그동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걱정해서 일을 안 한다는 320만 명. 이 사람들은 뭐 괜찮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업종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의무화하고, 특히 이제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회사들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를 많이 합니다. 오일 회사 쉘 백신 접종 안 하면 you fired. 지금 이런 얘기 나가고 있고요.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직원들은 이제 나중에 걸렸을 때 치료비 같은 것 회사 보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백신 접종 맞은 다른 사람에게 옮겼을 때 그 사람의 치료 비용 등등 해서 뭐 한 달에 한 $200 정도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시키도록 이렇게 하죠. 그리고 문화전쟁인데 결국은 어제부터 스탑 의료 독재 중지하라 하는 이런 그 뭐 종이에 써놓고 시위하는 이런 사람들도 생겼거든요. 현재 미국 3억 3천만 명 조금 넘습니다. 인구 가운데 1억 7,500만 명 완전히 접종했어요. 53%가 하루 케이스가 15만 명 이상이고 하루 사망자가 1,50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현 대통령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은 유권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유권자는 아직도
56% 정도가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백신을 맞은 유권자는 그럼 뭐 1억 7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 화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하죠. 나는 맞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내가,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은 화나기를 원하고 어제 대통령의 이 정책 발표에 대해서 대통령은 여기에 유권자들의 생각, 여기에 이제 모험, 그 리스크를 건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백신 접종이 성공을 하고 의무화가 그렇게 될 경우는 경제가 노멀로 가는 게 조금 더 빨라지겠죠. 성공을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프가니스탄 철군 정책과 비슷하게 전략을 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도 처음에는 또 문제가 부드럽게 철군하지 못했으니까 반대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해야지 될 거였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해야지 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나라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더 많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백신 접종 의무화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막 그 반대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905년도에 천연두 백신 접종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많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판결문을 쓴 그 존 마셜 할랜 그 연방 대법관이 민권 이런 것에 굉장히 그 사람의 시그니처였어요. 민권법 수호의 대변인으로 알려졌는데 그때의 판결문이 무엇이었냐면 모두를 위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이런 사람에 의해서 운행되진 않는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이 다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면서 나의 자유와 나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그런 개인의 기준으로 모두를 위한 진정한 자유를 집행할 수 없다.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을 해서 막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해야지 된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도 역시 그 미국의 분위기네요. 분위기인데 켄터키 주와 로스앤젤레스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도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소환 선거, 요즘 광고 많이 들으시죠?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가 이게 역설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 건지 모순이라고 말씀드려야지 되는 건지 잠시 뒤에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켄터키주와 캘리포니아주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 마스크, 뭐 백신 접종 이런 것들이 문화죠. 정치적인 문화라고 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켄터키는 지금 주지사는 민주당이고 의회는 뭐 전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어제 어떤 것을 통과시켰냐면 한번 그 주지사가 안 된다고 그 비토했던 것을 다시 통과시켜서 주지사가 이제 더 이상 비토할 수 없도록 해서 이게 시행이 되는 건데 주정부가 전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킨 그런 겁니다. 어제가 사실은 팩이 거의 끝이었거든요. 마지막이었는데 해서 그 대신에 이제 다른 플로리다주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네요. 어떻게 했냐면 이 캔사스의 주의회에서는 마스크 착용화 의무화를 로컬이 결정을 해라. 플로리다주에서는 로컬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 착용화 의무화를 로컬을 교육부에서 결정하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서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교육부를 켄터키주는 주정부 차원에서의 의무화는 안 된다. 로컬이 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백신 의무화도 금지시켰습니다. 그것도 로컬 정부와 사업주가 알아서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스쿨부터 킨더가든, 프리스쿨 또 이 12학년까지 전부 실내에서
공부를 할 때 마스크를 해야지 된다 하는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켄터키의 그 주의 대법원도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공화당 성향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켄터키가 뭐 인구가 한 500만 명도 안 돼요. 한 450만 명?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시의 인구보다 조금 많습니다. 몇십만 명 정도. 로스앤젤레스가 한 뭐 400만 명 조금 넘는데 켄터키가 주 전체적으로 미치 매코넬이라는 공화당 상원 그 원내 대표가 그 지역구인 켄터키 주는 인구가 45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케이스가 61만 5천 뭐 100 몇십 케이스였고 사망한 사람이 거의 8천 명입니다. 인구 450만 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제 목요일 어제입니다. 새로운 케이스가 인구 4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5,252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18살 미만 아이들이 그 가운데 뭐 3분의 1 되나요? 더 되나요? 1,600명 정도 되거든요.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36명이 숨졌습니다. 그럼 로스앤젤레스가 이제 400만 명 조금 더 되니까 로스앤젤레스는 어제 이 새로운 케이스가 이 켄터키 주가 5,200 케이스인데 로스앤젤레스는 2,000 케이스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는 거고 로스앤젤레스 교육구는 통합교육구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고 뉴욕에 이어서 한 학생들이 그 460만 명 이상입니다. 어떤 곳에선 계산하는데 아니 46만 명, 5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먼저 이 백신 접종 실내에서 공부할 때 의무화를 한 곳이 있기는 있거든요. 12살 이상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컬버시티라든가 하면은 그 LA 통합교육구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웨스트 LA 카운티니까는요. 그래서 작은 데선이 있지만 이렇게 LA 통합교육구처럼 학생들이 46만 명 이상 되는 곳에서 12살 이상이면은 실내에서 공부를 할 때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로스앤젤레스가 처음으로 한 겁니다. 뉴욕도 아직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큰 시카고 교육구도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시카고 교육구는 조금 보겠다라고 했고 지난달에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뉴욕에서는 그 뉴욕 시장이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라고 얘기는 했는데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뭐 찬성 6대 반대 0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다 또 이제 뭐 구체적인 안을 마련을 해야지 되잖아요. 예외적인 조항도 있고 해서 11월 21일에 첫 번째 접종을 받고 두 번째가 12월 19일 그게 이제 다음 세메스터 시작하고 하는 때죠. 그러면서 내년 1월 10일부터는 완전히 접종받았다는 것을 보여야지 되는 것. 그럼 보이지 않을 때 이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이에 첫 번째 도수 11월 21일 주기 전에 그 같은 모든 문제를 의논을 하겠죠.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클리닉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테고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12살에서 18살 사이 백신 접종이 가능한 나이대잖아요. LA 카운티에서 58%만 접종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잘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특히 라티노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등등등의 이유로 여기에 거부하는데 LA 통합교육고 학생의 73%가 라티노입니다. 백인이 그 다음으로 많아서 11%, 흑인 학생이 8%, 에이시안 그렇게 많아 보이지만 한인 학생들이 집중해서 다녀서 그렇죠. 4%밖에 되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은 가난한 지역, 이런 그 소수인종 지역에 많잖아요. 발생 건수가. 이 LA 카운티 통합교육구는요. 학생들의 80%가 무료 급식을 먹습니다. 굉장히 다른 학생들에게 누군가가 걸렸다 하면 전염을 시킬 확률도 높다는 얘기고 또 이 학생이 다른 곳에서 옮아올 확률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살 이상부터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한다는 것이고요. 뭐 다른 교육구 지켜봐야지 되겠죠? 게빈 뉴섬 주지사 소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인구가 캘리포니아주가 4천만 명이 넘는데 결국은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어제보다는 오늘 더
소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들 쭉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런데 만약에 이참에 한번 미국의 소환 제도를 잠깐만이라도 보자 하는 겁니다. 주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오레곤주하고 또 어디죠? 미시건주는요. 주지사가 어떤 이유로 소환되면 자동적으로 부지사가 됩니다.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 뭐 경제 너무 막았고 뭐 의무화를 너무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소환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주지사가 소환된다 하면 부지사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뽑잖아요. 공화당 사람을 뽑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면 전체적인 유권자 10% 지지율도 못 받는 겁니다. 전체적인 유권자 10% 지지율도 못 받고 가장 중요한 직책 주지사라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레리 엘더 지금 공화당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그 사람이 만약 소환이 된다면 게빈 뉴섬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백신 접종 의무화 안 하고 마스크 안 쓰고 경제 다 오픈하고 이걸 제일 먼저 가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이 그 소환 선거나 그런 절차와 정책 과정 같은 것이 10%도 받지 못해도 주지사가 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그 모순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소환되지 않도록 선거 캠페인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선거 캠페인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임페리얼 카운티처럼 굉장히 투표율이 낮고 민주당 지역이고 라티노가 많은 라티노 투표 잘 안 하니까요. 특히 이런 작은 선거에서는 그런 곳에서 투표 꼭 하세요. 지금 그 받으신 거 보내세요. 오늘이 뭐 D-4죠. 다음 주 화요일이 선거 날이니까. 그리고 우편 투표로 보내지 않으시면 당일날 꼭 투표하세요. 해서 그런 곳에서의 투표 동료가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선거 캠페인 하는 것보다 더 효력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가 소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당일날 투표율까지 다 계산해서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훨씬 지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소환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들을 하는 것이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소환당한다면 우선 가장 중요하게 코비드 정책이 바뀔 때고 1년 동안이라도 내년에 다시 선거가 치러지니까요. 그리고 연방정부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주도해가는 여러 가지 친환경 정책 같은 것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잠시 뒤에 시진핑과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화해서 뭘 해결했다라기보다 왜 전화를 했지? 이게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떤 그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다음에는 직원들의 활동 이런 것들을 모니터만 하면 되잖아요. 컴퓨터로. 만약에 의도적으로 보겠다 싶으면 그 같은 그 알고리즘적으로 직원들의 활동을 모니터할 수 없도록 특히 이제 창고 직원에 대해서 그 같은 법안이 어제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됐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창고 직원의 어떤 그 트랙하는 회사에서 딱 쫓아가면서 뭐 트랙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등등 할 때 그때 그 결과를 매트릭스를 정부와 그 개인에게도 보내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생활 같은 거 침해는 하지 말아라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타임 오프 태스크라고 해서 브레이크 타임을 쓸 수가 있잖아요. 뭐 얼만큼에 몇 번씩. 그런데 은근히 회사에서 쉬는 시간을 쓰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무슨 뭐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나중에 병 나고 하는 이것도 못하도록 하고 또 뭔가 회사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컴플레인을 할 때 보복한다던가 뭐 아무튼 직원에게 창고 직원에게 좋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 자체가 아마존의 창고 직원을 타겟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좀 좋게 해주자 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보통 아마존의 창고 직원이 다치는 확률이 다른 창고 직원보다
80%가 높답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앞에 말씀드린 뭐 제약을 하고 눈치 보고 일해야 되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일 수가 많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도 시인을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쭉 주주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존을 겨냥해서 이 같은 것이 주지사가 지금 서명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서명이 돼서 법으로 발효된다면 다른 많은 창고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뭔가 조금 달리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마존은 하도 지독해서 그런 법이 발효가 되면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정책을 바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90분 통화를 했습니다. 7개월 만에 통화예요. 뭐 국제적인 미팅에서 살짝살짝 만난 적은 있지만,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번 주 얼마 전에 기후변화 대사인 존 켈리가 중국에 갔었죠. 그리고 그 전에 뭐 웬디 셔먼 국무부의 부장관도 가서 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엘라스카에서도 3월 달에 또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뭐 왕위도 만나고 했는데, 그때마다 뭔가를 미국과 중국이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잘해보자 하는 것도 있는데, 중국에서 미국의 그 카운터파트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조롱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기고, 아래 단계에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생산성이 없네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 외교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는 그런 정도의 뭐 그냥 기분 좋으면 좋아 이런 것은 아니고, 외교는 개인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아랫단계로는 안 되겠다. 뭐 전에 몇 번 만나본 적도 있으니까 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본인이 전화를 걸어서, 중국에서도 대통령과 대통령의 통화니까 이렇게 논평이 나오네요.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였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은 경쟁이긴 하지만 경제 협력은 또 해야지 되고, 중국이 잘하는 게 있고 미국이 잘하는 게 있고, 완전히 안 한다고 하고 관세 올리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 물건 너무 비싸게 사야지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큰 거 비행기 이런 거 다 어디서 수입할 건데요. 그리고 공통 관심은 기후변화 같은 것은 함께한다. 또 대통령으로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여러 회사를 중국에서 너무 압박한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서 슬쩍 옆에 남중국해, 홍콩, 뭐 대만, 위구르 인권 위반 이런 것도 껴놓고 해서 올가을에도 또 이제 다른 국제회의에서 사이드 미팅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어제 코비드 19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연설도 하고 또 이런 일도 하고, 대통령은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아니네요. 제가 지금 잘못했고요. 이렇게 전해드려야지 되는데, 그래도 중간에 생각이 나서 다행이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뉴욕에 살고 계신 분들은 내일이 911 사건이 일어나고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관련 기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역시 그 뉴욕에서 뉴욕타임즈 기자이기 때문에 조금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그 데이빗 레온하트 기자가 여러 가지 그를 해놓은 것을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미국이 그 국가적인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대단한 그 이후에 미래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서, 남북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흑인들 노예해방, 준틴스 이런 것들이 있었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미국의 이제 중간층 이런 가정들이 만들어졌고, 냉전으로 인해서 우주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테크놀로지, 과학적인 것 그랬는데, 9.12 공격 사건이 있고 나서는 슬픔, 분노 때문에 뭉쳐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85%까지 올라갔는데, 그 대통령이 알카이다와 전쟁을 하면서도 태양에너지, 바람, 핵파워 중독이니까요. 오일 생각하는 겁니다. 천연가스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시 대통령은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 자유의 아젠다라고 해서 사담 후세인과 탈레반을 꺾어서 이 자유주의를 보여줘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잠시 아랍의 봄이 있었죠. 그리고는 제대로 모르고 들어가서 헤쳐놓고 해서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시와 그 팀은 이라크 재건도 하지 못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군을 하지 못했으며 9.11 사건으로 생긴 전쟁의 끝자락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돼 있다.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기도 했다. 어떤 전쟁은 자유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은 이렇게 돼 있다. 그렇지만 또 그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 이후에 어떻게 할지 어떻게 될지 그것도 또 알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로열 패밀리는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지지한다고 하고 US 오픈 파이널은 18살과 19살입니다. 캐나다, 영국 선수예요. 강희신이었습니다.